일단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처음에는 왼쪽 측면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늘상 하던 것처럼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오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후반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와 투톱으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오른쪽 왼쪽 중앙 미드필더 플러스 최전방 투톱까지 본 경기였어요. 왜 그런 전략이 나왔었냐? 일단 전반전에 생각을 해보면 랭스가 오늘 경기 패배를 하긴 했지만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파리 생제르맹은 중원에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강인이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측면으로 빠지는 빈도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중원에서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가 측면에 있을 때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강인, 파비안 루이스, 에메리 3명의 선수가 미드필더를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음바페가 계속 중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강인이 측면으로 나가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에는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에메리가 남게 됩니다. 근데 에메리도 올라가니까 여기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에메리도 올라가고 이강인은 측면으로 나가고, 이게 사실은 AC 밀란전의 밸런스가 무너졌던 장면과 똑같은 거죠. 늘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면 말씀을 드리지만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가 되는 이강인이나 비티냐는 측면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오늘은 이제 하키미 대신에 솔레르가 나왔는데 오버래핑을 올라가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많이 전개를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에메리, 솔레르, 에메리까지 공격으로 올라가면서 파비안 루이스가 중원에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랭스가 중원 싸움에 대한 컨셉을 들고 나왔어요. 이 장면 보시면 파리 생제르맹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중원에 에메리와 파비안 루이스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에메리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에메리가 볼을 받았을 때 상대 선수들에게 둘러싸이고 있어요. 그런데 에메리 주변에 받아주러 오는 선수가 없기도 하고요. 파비안 루이스와 에메리 딱 2명밖에 없으니까 랭스 입장에서는 압박하기가 너무나 좋거든요. 단 2명만 막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에메리가 이 장면에서는 랭스의 압박을 뚫고 혼자서 한 2-3명을 뚫고 막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에메리가 기어코 올라와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와, 저 선수가 후방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볼을 끌고 올라온다, 이 정말 좋은 능력을 가졌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에메리가 저 17살의 선수가 혼자서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2-3명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게 매우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장면도 에메리에게 패스가 들어가는데 랭스가 압박을 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중원에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이 몇 명 없으니까 에메리나 파비안 루이스만 압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메리가 볼을 받을 때 강하게 압박을 받으면서 여기서 볼을 빼앗기거든요. 그리고 볼을 빼앗기는 순간 당연하게도 역습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랭스가 의도적으로 중원 싸움을 강하게 걸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메리가 볼을 잡았을 때 랭스의 선수들이 사방에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메리가 메시도 아니고 여기서 모두 다 뚫어낼 수는 없으니까 결국 둘러싸여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을 보시면 파리 생제르맹도 지난 경기에 이어서 중원 싸움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 엘리케 감독이 들고 나온 해결책이 있습니다. 중원에 에메리와 파비안 루이스 2명밖에 없고, 이강인도 음바페 때문에 살짝 측면으로 빠져나가 있어야 되고, 덴벨레는 중원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아니고, 음바페와 하무스도 내려와서 중원 싸움을 안 하니까 파비안 루이스와 에메리가 너무나 넓은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무스를 빼고 비티냐를 넣습니다. 그리고 비티냐가 왼쪽, 이강인이 음바페와 투톱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도하는 바는 이거죠. 비티냐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기 때문에 중원 싸움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강인도 사실상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줘라. 그러면 중원에서 그래도 유동적으로 비티냐와 이강인까지 내려와 주면 4명의 미드필더를 구상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너진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를 저러한 형태로 커버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이제 경기 장면들을 보면 중원에서
에메리와 파비안 루이스 이 두 명만 중원 싸움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편에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랭스가 볼을 받을 때 약간 흘려주면서 뒤에 있는 선수가 편안하게 달려와서 볼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강인이 투톱에 있다 보니까 부지런히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부족해 보이는 이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 라인을 이강인이 최전방에서 밑으로 내려와 주면서 중원 싸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파비안 루이스, 에메리가 있고 비티냐도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이강인도 최전방에서 내려오면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4명의 미드필더가 약간 비대칭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 전술이 오늘 경기는 어쨌든 후반전에 중원 밸런스를 잘 잡아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100%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비티냐도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강인도 내려오면 일단 왼쪽에 있는 무키엘레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왼쪽 측면 공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공격이 다 오른쪽으로만 쏠리겠죠? 첫 번째 문제고 음바페의 짝으로 원래는 무안이나 하무스가 배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방에 만약에 하무스가 배치된다고 하면 음바페가 하무스가 전방에서 수비를 잡아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과 음바페를 투톱으로 놓으면 이강인도 내려가고요. 그리고 음바페도 계속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에 공격수가 없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술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 100%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전술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음바페가 측면으로 나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도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는 이강인과 음바페 두 명의 선수가 모두 제로톱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명의 제로톱을 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두 선수가 원톱에 적합한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음바페도 내려오고 이강인도 내려오면 중앙에 아무런 선수도 없습니다. 이러면 랭스 입장에서는 수비하기가 너무나도 편해지는 거죠. 이 장면도 보세요. 이강인이 내려가서 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을 때 갑자기 음바페도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어요. 음바페도 내려오고 이강인도 내려오면 이 앞쪽 공간에 공격수가 아무도 없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오늘 경기에서 전반전에 하무스가 못했고 무안이가 징계 때문에 오늘 경기를 못 나오는 상황이라서 하무스를 뺀 다음에 투입할 수 있는 공격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도 했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번 시즌에 하무스와 무안이 이 두 명의 선수의 이적료가 하무스 1000억, 무안이 1000억 비싼 선수들이거든요. 원톱 자리에 뛸 수 있는 비싼 선수 2명을 영입했는데 원톱의 역할을 무안이와 하무스에게 맡겼을 때 음바페가 투톱으로 올라가면서 중원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중원 라인이 무너지면서 이강인을 톱으로 올린다. 이거는 약간 이 엔리케 감독이 기형적인 선택을 늘상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엔 음바페를 사용하고 싶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약간 뭐 엔리케 감독이 전술적으로 아마 구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긴 하겠으나 너무 밸런스를 못 잡아주고 있다. 오늘 경기는 그래도 전방에 공격수가 없어도 다행히 랭스가 수비 라인을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음바페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도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음바페도 측면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중앙 지역의 선수가 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랭스가 라인을 많이 올리니까 음바페가 뒤쪽에 있다가 이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보시면요, 음바페의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달려나가다가 상대 수비가 음바페에게 쏠려서 앞으로 쏠리는 순간 방향 전환을 기가 막히게 빨리 해요. 이거는 음바페를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그냥 이 음바페 앞에 있는 수비수가 음바페의 몸동작 한 번에 완전히 속습니다. 이런 장면도 나오고 이강인, 음바페 다 내려가 있어요. 다 내려가 있지만 상대 수비 라인이 높으니까 음바페가 약간 뒤에 쳐져 있다가 이 공간으로 뛰어나갑니다. 되게 단순한데 그냥 음바페의 폭발적인 스피드 때문에 이게 통해요. 뛰어들어가고 패스가 들어가고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 분명히 음바페의 이 스피드와 결정력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공격수로서의 그런 움직임, 모든 것들이 정말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바페를 안 살려 쓸 수도 없어요. 분명히 음바페를 살려 써야 되는 팀이죠. 결국에는 이 감독의 능력이거든요. 음바페를 수비를 안 시키고 음바페를 이제 약간 자유롭게 뛰게 한다고 해서 밸런스가 꼭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대표팀도 음바페를 수비를 안 시켜요. 파리 생제르맹처럼 음바페를 자유롭게 두면서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표팀은 밸런스가 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감독이 음바페를 자유롭게 쓰면서 밸런스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벌써 리그에서 12경기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 12경기를 치르는 동안 물론 리그왕에서는 성적이 나쁘지 않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뉴캐슬에게 4대0 패, 지난 경기 AC 밀란에게 역전패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이런 축구는 더 좋은 팀들과 경기를 할 때는 안 통할 만한 전술이거든요. 이 정도로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기는 좋은 팀과 경기를 했을 때 통할 리가 없죠. 한계가 명확한 축구기 때문에 이렇게 이강인을 왼쪽에도 써봤다가 중앙에도 써봤다가 톱으로도 써봤다가 이강인뿐만 아니라 비티냐도 측면으로 빼봤다가 솔레르를 풀백으로 써봤다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모든 선수들을 엔리케 감독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명목하에 여러 군데에 막 써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밸런스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엔리케 감독이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성적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선수들의 개개인의 모습을 비판할 수도 있겠죠. 음바페는 왜 안 뛰냐, 덴벨레는 왜 턴오버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파비앙 루이스는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왜 이렇게 공격에서의 턴오버가 많냐, 돈나룸마는 발밑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등등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경기도 랭스의 결정력이 문제였지, 그리고 돈나룸마의 엄청난 세이브가 나왔거든요. 돈나룸마가 오늘 세이브가 6개입니다. 랭스는 세이브가 3개인데 파리 생제르맹의 골키퍼인 돈나룸마가 세이브를 6개 했어요. 경기력적으로 랭스가 더 좋았고 공격 찬스도 랭스가 더 많았었어요. 돈나룸마의 세이브가 없었다면 오늘 랭스가 이기는 경기였고 랭스의 결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이긴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 정도면 랭스가 아무리 잘해도 경기력적으로는 수월하게 이길 수 있을 만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무조건 파리 생제르맹이 이긴다 이런 건 없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본인들의 스쿼드에 걸맞는 경기력을 너무나도 못 보여주고 있다.